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뉴스와이드를 진행하게 될 김은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 전계현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정치부장이라는 말씀드리려고 했죠. 네.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10년 만입니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요. 그런데 사부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한열 열사, 어머니, 그리고 박종철 군 형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보시겠지만 광야에서 모두가 제창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 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에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오늘은 최초나 처음이란 수식어가 많이 붙었던 행사 같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것도 처음이고요. 10년 전에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에 비해서는 어떤 망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보다 여유가 묻어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됐든 정권 초기에 네. 경쟁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결의에 찬 목소리를 냈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개혁보다는 국가적 통합,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개혁과 통합이라는 말을 두 개를 늘 같이 놓고 쓰지만 당시에는 개혁이 훨씬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를 좀 더 강한 어투로 네. 부패와 또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역시 통합 쪽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형식적 민주주의를 네.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나서는 그런 새로운 또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면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이런저런 추경, 인사청문회 정면 돌파를 시사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념식장에서도 강경화 고하기, 이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현장을 이것저것 뛰는 전병헌 수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정우택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에게 귓속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형 좀 잘해줘요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건가요? 저기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병헌 수석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네. 형님 집권 초기인데 좀 잘해줘요. 뭐 이렇게 네. 해서 좀 이렇게 좀 하소연조로 부탁하는 식으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가타부타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배지를 매만지면서 네. 그냥 미소로 뭐라고 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전병헌 요즘에 정무수석이 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을 도장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말하다가 또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인근 커피숍에 가서 좀 차나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했는데도 그냥 묻기만 했는데
어떤 정우택 원내대표의 그 미소는 네. 긍정적 의미의 꼭 그 미소라기보다는 현재 기존 입장을 굳이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미소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노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미소로 답을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소위부답이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후보 4명 중에 김동연 부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도요. 이석현 의원도 잘 좀 부탁드려요라고 이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던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세 분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나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같이 가자. 수행단 정상회담 때 야당 의원도 함께 가자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런 실질적인 협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답을 했습니다만 과연 청문회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응해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야당으로서 특히 대선에 실패한 야당으로서 정말로 결기 있고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러서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원장단 초청 식사 모임에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국회의장 주최의 뭐 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면 거부하는 등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절박한 당의 상황 그리고 야당으로서 특히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면서도 또 자칫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는 등 사상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정치 상황이거든요. 네. 이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지만 또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같이 수행도 하자라면서 계속해서 협치를 요청하는 그런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생각을 만일 한번 바꿔서 네. 협치의 손을 한번 잡는다면 도리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네. 정말 뭔가 국정을 이끌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말의 가능성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혹스러운 그런 미소까지 함께 오늘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정기현 평론가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이 오늘 보니까 여전히 강경하던데 말이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금 전시 항공모함 함장을 뽑아야 하는데 연안 여객선 선장 아니겠느냐. 강경화 후보자 들을 땐 좀 섭섭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외교를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이런저런 구설도 있었습니다만요. 여당 이중대가 아닌 국민의 이중대가 되겠다 했지만 어쩔까요? 정치가 실종됐죠. 네. 정치가 없기 때문에 자질의 문제를 가지고 찬반 양론, 경론을 벌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푸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뭐 집권 여당 또는 청와대 그 전병헌 수석이 매일같이 이렇게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당에서도 강경화 후보자가 있든 없든 한미정상 외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 네. 그렇지 않고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참모들이 나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청와대가 좀 더 엄중하게 인식을 하면서 정말 협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결국 권한을 가진 쪽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좀 굴욕적이더라도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해 나가는 것이 저는 협치의 기본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 문재인 정부다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답을 지금 아마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그냥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면 외교장관 강경화 후보자 이달 말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처분이 필요하다. 절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 그러나 다른 야당은 굳이 외교장관 없어도 충분히 장관 없어도 정상회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과연 처분이 외교부 장관이 될까요? 임명이 될 수 있을지. 앞에 계신 OX를 들어주시면요. 임명이 된다는 O, 임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X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동서균열이 쫙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분석이죠. 그런가요? 네. 오른쪽은 자기 O, 제 왼쪽으로는 X였는데요.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일단 지금 내각입니다. 외교부 네.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는 문 대통령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고요. 야당에서 대통령 외교부 장관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럼 비서실장도 없고 뭐 내각 꾸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이 혼자서 대통령 혼자 다 하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야권에서 공격을 한다 내지는 협상을 한다 협치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차피 외교부 장관이라 해도 복단적으로 어떤 이 정부의 의견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관계 혹은 일본과의 관계, 또 네. 대북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와 관련해서 협치를 요청을 하고 이럴 사람에 있어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대안이 있다거나 뭐 인사를 지금 와서 찾는다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쪽이 맞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은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임명되면 안 된다는 아니고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죠. 임명되기 힘들다는 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에서 네, 읍참 경화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읍참 마속에서 마속이란 사람의 이름 대신에 강경화 장관의 그 경화란 이름을 갖다 쓰고 있는데 읍참 마속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대로 하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신하가 그 법을 갖다가 어기고 상관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처단을 갖다 했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 집권하기 이전에 네. 5대 불가 사유로 그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고 그 도덕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도 김상조 후보는 재벌 개혁의 아이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벌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부담을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헌법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현 네. 정권의 상징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일 덜한 것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네네 5대 비리 절대 안 뽑는다 원칙은 지키시라 이거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평론가님은 그래도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뭐 사람 문제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뭐 네. 사람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네. 60년 산 분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고 하면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사람을 넣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다고 음. 하면 저는 답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좀 나서서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야당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현재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일단 자유한국당은 확실히 배제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좀 해보자는 느낌이 강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어제 그 결속을 과시하면서 국민의당을 어떻게 끌어넣느냐 이렇게 일종의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순항을 하고 있지만 여소야도 국회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추경 그 외에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발목을 잡히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나서서 야당의 요구가 무엇인지 좀 듣고 네. 여기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정말 협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참 문재인 정부가 손해를 보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또 사람 한 사람 정말 살려서 우리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저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좀 야당을 만나서 양보하면서 야당의 요구가 뭔지를 대폭 좀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달렸다라는 입장이셨는데요. 김광석 부장님요. 저는 결국에는 임명이 어렵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 네. 국민의당이 소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도록 네. 허용을 할 경우는 이중대 소리를 듣게 된다 이거죠. 네.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현재 상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네. 강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렇죠.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한 말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임명하고 싶다. 네.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오늘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당이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을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장의 경우는 장관 후보자는 아무리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고유 권한이. 그런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인 경우는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전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126명인데 거기에 24명가량이 더 찬성을 해줘야 돼요. 네. 국민의당의 40명 중에 최소한 24명가량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당이 이거를 소위 제동을 걸어버리면 사실 헌재 소장이 낙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협조를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만 최소한 한 사람은 낙마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소위 우리 야당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낙마 사유가 많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네. 임명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게 형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 달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강경화를 살리려다가 김희수를 잃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짧게 그래도 임명될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출발이 뭐겠습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의 5대 원칙이라는 사안이 있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 이 세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앞으로 내비쳤고요. 강경화 후보자가 그동안 뭐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특보라든가 이 3대에 걸친 사무총장의 네. 이런 이 특보로서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외교 능력은 사실상 이미 저는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야당과 여당이 부딪히는 점에서 얼마나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이를 협상에서는요. 네.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 과거 같은 정치 방식으로 보수 진보 싸움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 가장 최상의 대안을 협상에서는 베트나라고 합니다. 가장 최상의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명분을 주면서 야당이 정책적으로 또는 앞으로의 행보에서 명분을 주면서 강경화 후보자를 위해서 최고의 그런 야당에게 계속해서 그런 협조를 구하는 모습들, 대통령이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여당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답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현재 국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정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국은 야당과의 일정한 틀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암초를 만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돌파할지요. 다음 주까지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온 일명 나쁜 남자 노태강 차관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을 빌자면 참 나쁜 사람이 문체부 차관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분이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박근혜 그 정부 때 이제 그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승마대에서 이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는데 네. 그때 이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감사를 담당한 게 이제 노태강 이제 당시 국장인데 근데 감사를 하면서 좀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 게 아니라 이 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측근인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네.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아마 그 이야기 흘러간 모양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유진용 네.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이 노태강 국장하고 또 이제 당시 진재수 문체부 과장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전원 형태인데 아마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겠죠. 전원 형태로 한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좌천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문체부를 그만두게 되는데 문화부 이제 산하 기관에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뭐 그만두게 한 거는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나쁜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든 이 새 정부 들어와서 문체부 차관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양절 변호사님, 저분이 한번 그래서 레이저에 맞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교류단장으로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프랑스와의 명품 전시회가 제대로 프랑스 측에서 응해주지 않으니까
전시회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분을 다시 한번 아직도 여기 계세요라는 말로 마치 확인 사살하듯이 옷을 벗어야 했다고 하던데요. 참 꼼꼼하게 챙길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던 게 박 전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또 그 사실 문체부 차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이게 표현이 좀 부족하고 하시던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체육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해오면서 고위관료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네.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로 보내놓고 그다음에 이 프랑스 장식 미술제지라는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명목을 잡은 것이고 네. 그 명목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는지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직도 있느냐까지 그야말로 확인 사살을 한 것이고요. 네. 그나마 저 나쁜 사람이란 얘기도 이제 최근에 최순실에 관한 재판에서 이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저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승마협회에서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는 일을 아직도 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왜 정유라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 사람들을 대해서 정리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참 나쁜 사람이다. 이걸 최순실이 했고 박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가 된 거고요. 누군가는 이제 그럼 이제 복귀시키는 게 어떤 의미냐고 했을 때 저는 저거야말로 필요한 의미의 보여주기 인사라고 봅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가 필요해서라도 노태강 차관은 이 차관으로 다시 임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노태강 국장 그리고 유진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곡절 많고 사연 많았던 문체부 이야기 불과 5달 전이었는데요.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 이제 이른바 세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특히 보도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진용 장관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항의를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오히려 그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노태강 국장, 이제는 차관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만 유영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노태강에 대해서 그렇게 찍어내기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불이익 줘선 안 된다고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변론했던 게 불과 어제 그제입니다. 네. 저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2007년 1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물론 그때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참 나쁜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노태강 차관이 임명된 거는 그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핍박이나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잘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노태강 차관은 체육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가이고 굉장히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그 2018년 2월 9일 날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담당하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공무원을 하고 계시냐 그 말 한마디로 다시 낭인의 신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노태강 차관인데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노태강 차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반응을 하실까요? 과거 1월 달에 있었던 화면 보니까요. 네. 참 나쁜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증거들과 또 증언들을 통해서 네.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사안을 저렇게 국민을 호도했다는 측면에서 참 답답해 보이고요.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쫓아냈던 그 사람이 차관이 됐어? 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아마 다시 한번 실감하고 지금의 상황이
이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아마 네. 한탄과 탄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노태강 처가는 경우는 1988년 27회 행시로 30년의 공직생활을 한 분이거든요. 네. 그 그룹 내에서도 선두그룹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업무 능력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던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료를 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감사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축출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유준용 전 장관은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바른 말하다가 굉장히 고난을 받는 등 네.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이런 분의 얘기를 가지고 호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지금도 세상이 아직은 바뀌지 않았구나. 정말 우리 민주주의적인 가치 그리고 공직사회가 안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현 평론가님은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본인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네. 뭐 그것이 옳든 그러든 이미 세상은 뒤집어졌고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버린 사람을 오히려 발탁 인사로 쓰고 있다. 네. 이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노태원 국장이 이제 차관이 되면서 네. 저분이 30년 동안 지켰던 이제 원칙,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이제 개혁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저번에 아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신이 피해를 보면서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네.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런 요청 요구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이분은 공직자에서 사실상 정치적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나 또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이분에게 수없이 많은 자리가 문체부 차관 정도 되면 엄청난 산하기관과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부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얼마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또 네. 저분이 차관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정말 공무원들 보면은 울컥할 것 같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의 차관 임명 이후에 본인이 정말 얼마나 원칙적으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상을 세우면서 공직 안에서 원칙과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구현해낼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은 본인에게 저는 양날의 칼처럼 지금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온다. 똑같이 박근혜 정부처럼 맞서면서 네. 정말 문체부를 제대로 채워야 하는 그 의무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네. 순간적으로 다시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구나.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구나. 네. 라고 하는 걸 그동안 그래도 가끔 전 대통령이지만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가끔 순간적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나한테 소위 내 말을 안 듣던 소위 나쁜 사람들이 다 그 중요한 보직에 오르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런 거를 실감할 거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은 최순실 씨 딸의 대회 성적과 관련해서 오늘 이 같은 국정농단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였을지 그 실체 관련해서요. 그동안 검찰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던 녹취록이 어제 잠깐 일단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취임 8해 전에 이게 문화융성으로 할까, 문예부흥으로 할까, 문화와 관련된 단어를 얘기했던 그 장면을 검찰이 공개했는데 가불이 바뀐 것처럼요. 격이 없다 못해 반말을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이 여러 번 이 비슷한 녹취록이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 초임 초거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을 놓고 최순실과 그때도 정호성 비서관이었던가 누가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제시해도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었고 지금 이 녹취록 같은 경우는 불과 취임 8일을 앞두고 나왔던 거고 문화융성에 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재임 기간 내내 강조를 했던 것이고 취임 전에도 그 부분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저게 단순하게 이름만 넣고 문예부흥이냐 문화부흥이냐 문화융성이냐를 따졌던 게 아니고 네. 사실 알고 보니까 문화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최순 씨가 관여할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때부터도 문화체육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던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그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 논리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관여했던 건 아니고 네. 진짜 국정농단 하는데 그냥 일부에서만 의견만 구했을 뿐이다라는 반대 논리로 지금 쓰이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게 최순실이 딱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 하면서 자기가 끼어들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딱 문화하고 체육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말까지 나왔고
격에 대해서 굉장히 이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갔던 거죠. 네. 이 부분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용구 변호사가요, 최순실 씨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문화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 지금 최순실 씨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그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니,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에 계속 이야기했던 최순실 씨였습니다. 의도적인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최순실 씨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말투는 이번만 확인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사안 어제 사실은 녹취록 공개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과거에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녹취록 이 당시의 상황 공개하면은 정말 촛불이 횃불된다. 네, 촛불이 횃불된다는 그런 네. 표현을 검찰이 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반말입니다. 쓸 거 없으면 문해부로 그냥 써. 근데 이 사안이 이번뿐만 아니고요.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아버지 네. 그 상황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고리 3인방과 저녁을 먹으면서 회의했던 내용이 그 다음 주에 새 주가 되면 모든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대로 낭독이 되고 네. 그리고 국정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안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 지시했던 내용이 고 김영한 수석의 비명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결국은 최순실 씨가 또 얼마나 성격이 또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기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나왔던 증거, 포스트잇에 기록했던 내용들, 이런 스포츠 승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기록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최순실 씨가 얼마나 대통령 위에 서서 국정을 주도하고 또 개입했고 또 비선 실세로서 농단했는지를 사실은 어제 녹취록이 결정적으로 보여줬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를 상대로 신문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10월 31일 이후에 검찰 조사 받을 때 아니 신문 조서 열람 시간이 40분이나 되는데 그때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서를 열람한 게 아니라 뻗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소를 감추지 못했던 최순실 씨였습니다. 꼬리뼈를 다쳤다고 하는데 지난 한 주 재판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쯤 다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하필 네. 그날 증인으로 됐고 노승일 부장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부터 최순실 씨와 계속해서 봐주치지 않으니까 그날 법정에서 조언하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렸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근데 최순실 씨가 그렇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노승일 부장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하기가 껄끄러웠던지 갑자기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쳐서 도저히 못 나오겠다. 그게 화요일이었고 수요일이 이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목요일 재판부터 나오겠다 그랬어요. 또 언론에서 야 어떻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꼬리뼈 다친 사람이 이틀 만에 바로 그럼 나아져서 나오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들었는지 다시 또 안 나와가지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냥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는 냈거든요. 네. 하여튼 저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몸을 다친 거니까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은 공교롭게도 중요한 재판 그리고 본인이 가장 불리한 얘기가 많이 튀어나올 것 같은 재판을 피해서 어떻게 하필이면 아팠을까라는 생각은 그칠 수가 없네요. 네. 정유라 씨, 결국 딸이 한번 만나보겠다고 남부구치소로 갔습니다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 측은 정당하지 않다. 앞으로 또 한 번 허락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던데요. 제대로 된 판단이었나요? 구치소에서요? 아니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은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을 만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가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밖에 법원이 접견 금지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 내린 경우에는 그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접견 불허가 결정이 나지 않았나 싶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유라 씨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증거인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구치소 측은 반대를 했다고 하던데요. 교정당국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정 변호사께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게 네. 법률 위반을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면회시켜주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저거는 명백하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저거를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법원의 허가도 없이 이게 못 만나게 하냐를 그거를 주장할 게 아니라 아니 정유라 씨도 지금 가면은 변호인이랑 같이 동반해서 갔었는데 보통 접견을 하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 뭐 전날 같은 경우 접견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변호사 통해서 문의를 해본 다음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저기 남부구치소가 자기 어머니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연락도 없이 찾아간다고 불쑥 아무나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닌 것도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네. 가족이라고 해도 10분 정도밖에 못 만나고 거기 다 교정당국의 그 직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원칙이만큼 감금돼 있는 상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접견에 자유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어려운 자리인데 뻔히 이거를 못 만날 줄을 예상을 하면서도 일부러 저렇게 보란 듯이 기자들 앞에 서서 아예 어머니 못 만나게 해줬으니까 내가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저거는 일종의 그래도 아직까지 최순실 씨를 조금 뭐 어떤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네. 보여주기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정유라 씨가 앞으로 또 한 번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겠죠. 네. 그래도 그때도 막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서 저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아예 법적으로도 못 만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정기현 변호사님, 정기현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정유라 씨가 이제 비교적 좀 자유로운 인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앞으로 재판을 돕기 위한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게 될지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그렇게 네. 안 할 이유가 또 특별하게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저런 네. 행동이 돌출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 저게 결과가 뻔히 면회 거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도 했다는 것은 재판 전반에 대해서 혼란을 주려는 의도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저렇게 민감한 시점에 변호사하고 분명히 상의를 했을 텐데 저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은 좀 본질 흐리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여줬던 여러 화면들을 이제 보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은 단순히 조력자의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성이 정말 대통령 이름 팔아서 국정농단하면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뭐 이런 쪽으로 재판이 가 있고 거기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형량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대통령과의 네. 공공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사실상 대통령과 한 몸이었고 오히려 대통령보다 약간 더 위에서 대통령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네.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에도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그 전제하에서 최종 결과물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저런 녹취와 이후의 네.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0초만 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확인 보도가 나왔지만 검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요. 정호성 씨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울었다는 그 휴대폰에서 나온 녹취록 말이죠. 그러면 이 같은 사태에 이르기까지 딸 정유라 씨는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했다는 느낌을 아직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장시호 씨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말을 하지만 들어보시면 또 어감이 미묘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미승빌딩에서 며칠째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애기가 오고 해서 저희 애기 챙기고 그러면서 그럼 집에서는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부모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부모랑 이렇게 두 분이서 애기랑 이렇게 셋이 있으시고요? 네, 제가 또 그거 바로 이제 애기한테 당분간 저희 애기만 챙기고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촌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좀 이런 정유라 씨에게 보란 듯이 화사하게 웃음을 짓는 장시호 씨의 가족 만찬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한가요? 네라는 그 답변 자체가 많은 분들의 귓가에 계속 울릴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꼭 천진난만한 여대생이 네. 질문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분이 귀국 기자회견할 때 뭔가 엄중하게 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 또는 여러 가지 네. 관계를 설명할 때는 굉장히 또 40대, 50대의 좀 원숙한 여성이라는 느낌. 네. 또 영장실질 심사받고 나올 때 보셨습니까? 검찰 수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며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말할 때는 정말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너무나 태연하게 또 상황을 연출해서 가는 걸 보고는 아 저분이 어느 정도는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나이를 되찾아서 그냥 천진난만한 여대생처럼 대답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심리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면 일관됩니다. 많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 꼬박꼬박 답변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런 상황이 되더라도 참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밝게 대답하고 더군다나 국민들께 죄송하냐는 말에 대해서 아주 건성으로 아주 무관심하다는 듯이 네. 네라고 답변합니다. 사실상 이런 엄청난 사안, 대통령을 사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서 구속될 정도 또 자신의 어머니가 저렇게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담한 반성과 미안함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동안의 발언들의 흐름들을 본다면 박 전 대통령과 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다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략적인 모습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전략적인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귀국해서 또 독일에서 뭐 계속해서 모이는 모습들은 변호사의 충분히 이 재언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답변하고 있는 전략적 흐름의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드러납니다. 네. 지금 정유라 씨가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기자들하고 말하는 거라든가 네. 오늘 지금 현재 구치소에 어머니를 면회 가서 나오면서 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전부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예상 질문을 다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하고 이러한 거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유라 씨는 일종의 무대 위에선 배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변호사가 소위 이런 각본을 써주고 감독 역할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 충실하게 연기를 잘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유라 씨가 억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뭐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냐? 자기가 이대로부터 퇴학당한 게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는 아니란 말이죠. 네.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 억울함의 그 근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범죄자로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은 대학 입학할 때 부정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유라 씨가 기소된 그 범죄도 업무 방해죄고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졌는가?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대 입학한 게 아니잖아요. 정유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모든 걸 다 어머니한테 지금 돌리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남부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거는 언어도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특히 인터뷰를 기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정유라 씨는 장시호 언니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마치 장시호 씨에 대한 사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듯 창문 통해서 석방 직후에 장시호 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반년 만에 만찬 장면.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한 건 보도가 됐으니까 저희가 전해드리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화난 모습의 장시호 씨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6개월 만에 나갔던 거죠. 저게 이제 8일 날 석방이 되자마자 구치소에서 도곡동 최순실 씨 어머니 최순득 씨의 집으로 갔고 밤중에 집밥을 준비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랬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뭐 표정은 드나들고 기자회견하고 그랬을 때 항상 밝았었고 성격인지 일부러 그렇게 뚫고 나가고 싶어서였는지 계속해서 네. 웃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어졌던 것으로 봤고요. 아이를 보고 또 그렇게 많이 감정이 북받쳤다라고 전언을 하죠. 장시호 씨가 사실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던 이유도 아들이 가장 큰 원인을 끼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혼자 있으면서 이제 혼자 키우는 아이였고 그 아들이 자신의 어떤 수위 입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라도 재판 보일 때마다 항상 사복을 입었었다고 하고 아들 때문에도 빨리 나오고 싶어서 수사에 적극적이어서 특검 도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행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당연히 자신도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재판은 보도 이제 제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벌을 네.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뭐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이 그래도 편히 밥이라도 한술 뜰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취재진이 상당히 집요하게 계속 인터뷰를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장시호 씨의 지난 8일 새벽 도곡동 자택에서 가족들과 모처럼 구치소 밥이 아닌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뭐 하여튼 표정도 굉장히 밝았지만 네. 그 밥을 먹으면서 구치소 밥이 아닌 거를 모처럼 먹은 거 아닙니까? 네, 6개월 네. 만에.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감옥을 나왔구나 이런 네. 거를 아마 실감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계속 이 바깥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아들을 챙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당분간은 저희 여러 가지 언행도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게 있고 네. 그런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 외에는 어쨌든 계속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제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어떤 표정이 밝은 거는 뭐 숨길 수가 없네요 보니까. 네. 장시호 씨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장시호 씨가 6개월 만에 나온 건 아니고 한 8, 9개월 정도 그 구속된 상태였을 겁니다. 네. 그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은 그 구속 영장이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석방이 된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좋아하기에는 지금 좀 성급하다,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는 형사 처벌을 받고 그 형을 갖다가 완전히 다 복무한 다음이 아니고 네. 그 중간에 지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심 재판이 이제 다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형 선고가 나오면서 네.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네. 만약에 보석으로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면은 그 형 선고를 할 때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구속되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이 건은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그 석방이 된 게 아니고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간이 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심 선고 전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시호 씨가 말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적이라고 했고 그래도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뭐 일단 다른 전과 같은 것들이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 이런 것들은 변제를 다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일부 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한 건 인정을 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는 삼성으로부터 삼성을 강요를 한 부분 김종 전 차관과 강요를 한 부분은 나는 이제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네. 이모인 최순실 씨가 시키는 대로 기획서 같은 것을 만들어줬을 뿐이지 삼성에 내가 압력을 한 건 아니라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게 설령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 뭐 많이들 짐작하시다시피 법원에서도 공과라는 걸 따집니다.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느냐 아니면 재판 과정이 얼마나 협조적이냐 네. 또 이미 6개월 넘게 구속돼 있던 것 같은 것들을 따진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짚히는 게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래도 피를 나눈 자매고 사촌인데 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증언은 계속 하게 될 텐데요.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는 과연 어떻게 재판정에서 만나게 될까요? 뭐 법적으로는 사촌지간이지만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남남하고 뭐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각자 도생해야 하고 그러면서 장시호는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풀려났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집밥을 먹고 있는 저런 장면을 보면서 취재 기자나 사진 기자가 참 노력은 많이 했지만 조금 보고 있자니 좀 불편하긴 네. 불편하다. 왜냐하면 감옥 무슨 갔다 말씀인지 나오면 알겠어요. 기분 좋고요. 네. 집에서 가족들이 밥 먹는데 우리 국민들이 저런 장면까지 보면서 장시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뭐 따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장시호가 주범 종범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장시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일종의 피해자였는지 또는 범죄에 가담했지만 가담 정도가 매우 약했는지 뭐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좀 전에 변호사님이나 우리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장시호 씨의 사생활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본질은 조금 우리가 왜곡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시호 씨와 관련해서 그런데 앞으로 장시호 씨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걸까요? 혹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증언들이 재판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상당 부분은 이미 다 밝혔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정말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용의주도하게 숨겼던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문건들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사실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장시호 씨가 그 전에 증언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따르면 최순실 씨에게 뺨을 맞았던 그런 그 기억을 수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얼마나 이모인 최순실 씨가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뭐 네. 삼성의 기획서 내려는 것도 바로 내려가면 바로 반나절 만에 만들어서 보내면 그것이 그날 저녁에 삼성의 대통령을 거쳐서 돌아가 있고 네. 또 장시호 씨가 가졌던 최순실 씨에 대한 무서움 그런 속에서도 또 본인은 아들에 대한 그런 애착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게 아마 교차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시호 씨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앞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협조했듯이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만일의 경우 만날 수 있다면 정유라 씨를 사실 출산 과정 또 제주도에서 거주할 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장시호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정유라 씨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그런 속에서 일정하게 설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장시호 씨의 행보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계속 일주일에 4번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청문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야당으로서 청문회에 임하기도 했고요. 각을 제대로 세운 걸까요? 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일명 열공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아하이! 합니다. 뭡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 위원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지. 간사들하고 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급해요? 아니 질의를 좀 더 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네? 아니 밤 12시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다음에 안 지키고 계속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뭐 그렇게 딱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뭐 돼 있는 겁니까? 아 이주영만 화났지 누가 화났어? 아 그러면 나라도 지휘를 하게 해줘요. 좀 잘 못하게. 아 짜스는 의원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돼. 아주 깽판 노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봤더니. 아니 근데 11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히 하다가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의원, 여당 의원 되셨다고 거의 후보자 대변인으로서 무슨 대변하는데요? 아니 저 아까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마음을 돌린 사람은 강경화 후보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야당이었던 여당 의원들은 느긋한 훈수를 두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성을 보여주는 거였을까요? 청문회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 어떻게 적응을 잘 해서 공수전환이 된 것 같습니까? 양재열 변호사. 예, 죄송합니다. 먼저 저 모습을 보다가 좀 의아했던 게 강경화 지금 후보자에서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날 청문회에서도 무슨 이 지적이 나왔냐면 자유한국당이 공격수로 바뀌었지만 적응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은 못 내는 것 같았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그전에 나왔던 의혹들 중심으로만 했지 새로운 자료 같은 것이 나왔고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는 이화여고의 어떤 위장전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특혜가 있었다거나 명백하게 거짓말이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한 채 계속 그냥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청문회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청문회만 하다가 간사들까지 합의해서 11시에 끝내자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높였는데 화려한 그냥 목소리만 높인 거 외에는 그냥 혼자 알아서 기합지르다가 정확히는 공격도 못하고 끝난 셈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공격수로 전환에 완전히 성공은 전혀 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간사단 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라도 개별 의원들이 혹시라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주영 의원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발언했다. 평소에 저분의 품성으로 보면 저렇게 하실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착오가 생기면서 이걸 가지고 진위 공방을 해버리니까 양쪽 다 서로 꼬이게 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던 이주영 의원이 매우 이제 머쓱한 상황이 되면서 약간 돌출적인 행동을 한 분처럼 비춰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수비수 10년,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비수만 10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기도 하고 또 초선, 재선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무엇을 파는 것이 국민들의 그 일종의 이제 바람에 좀 부합하는 질의가 될 것이고 그것이 후보들을 좀 그 송곳처럼 찌르면서 뭔가 좀 사이다와 같은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10% 미만의 지지율도 있는 데다가 준비까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삼각 파도를 맞고 있고 그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일단 놓여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1야당으로서 집권여당이나 문재인 정부 특히 후보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익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또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더 손해가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격한 대치 국면을 연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날 그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저도 유심히 봤는데 서로 공수가 교대된 지 한 10년 만에 된 거 아닙니까? 한 9년, 10년 만에.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걸 많이 지켜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교하면서 봤는데 특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1야당으로서 소위 말해서 강한 제동을 거는 입장으로 나섰는데 원래 이 수비수가 공격수로 나서면 이게 잘 안 돼요. 오랜만에 하면. 이게 왜냐하면 축구에서도 수비만 하다가 공격하려면 발놀림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몸풀 시간이 좀 부족했나요? 그래서 특히 왜 어떤 점에서 못했느냐. 기술적으로 이제 아까 그 청문회 그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데 사실은 그동안 청문회 전에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된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볼 때 과거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청문회 날 새로운 거 하나 탁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골 결정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격수로 해서 수비수로 전환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굉장히 수비 역할을 공격하다 수비하는 거는 그래도 그런 대로 할 만해요. 근데 그래서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치게 변호를 하는 거는 모양이 좀 어색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리천장을 깼고 유엔에서의 능력으로 볼 때 외교장관 충분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런 것들 하는데도 다른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수비도 굉장히 어색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여당 의원한테 마치 호랑이가 고양이 된 듯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넌지시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라든가 비전, 또 앞으로 어떻게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 험난한 이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했다고 보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지금 리더십이 붕괴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당 지지율도 지금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그렇다면 후보였던 홍준표 전 후보는 미국을 갔다 지금 돌아와서 뭔가 출마를 생각 중이고 정무택 원내대표는 당을 이끄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또 친박 흐름 속에 그날도 8명의 친박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한 채 비칠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정에서 야당으로서 그리고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또 현재 국정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공격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날의 모습은 제대로 터뜨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끌려가는 상황들이었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로 당의 리더십과 또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눈높이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만일의 경우 견제를 할 때는 하더라도 적절한 순간에는 협력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주는 모습도 일정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다운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은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어정쩡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아니, 누가 마운드에 오를지에 대한 등판 얘기를 할 때 불펜에서 지금 홍준표 전 지사도 있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구 볼 컨트롤은 모르겠고 강속구는 나만 던질 수 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상당히 훈수 정치 미국에서 두면서 원격 행보를 보였는데요. 강한 야당, 강한 보수로서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로 내가 당을 구축하겠다는 홍준표 전 지사가 어떻게 먹힐 수 있을까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목표, 타겟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끌어안고 포용하고 뭐 변화를 해서 잘 이리저리 변하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메시지 하나를 확 정확하게 줘서 자, 나만큼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당이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만큼 나서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장에 나와 있던 문제를 보시면요. 최경환, 서청원, 원유철, 뭐 홍문정, 친박의 핵심들이 다 나오셨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분사에서 나 말고 누가 나설 수가 있겠냐. 지금 당의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밖에서 힘을 쓸 수 있는 홍준표라는 이름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잠깐 쉬고 계시지만 아마 바로 전당대회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이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말씀들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당초에는 전국 시도당 간담회 가려고 했습니다. 영남을 쫙 돌려고 했는데요. 이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일정이 연기가 됐는데 싸우는 방법을 아는 지도자는 나다라고 마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싸우는 것은 잘하지만 결과가 본인에게 좋아야 싸우죠. 그런데 싸우더라도 결과가 본인에게 나쁘면 뭐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가 뭐냐? 아마 대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권 가도의 과정에서 이번에 당대표를 맡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볼 건데 아직까지 보이는 행보로 봐서는 그 계산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런저런 상황들에 놓여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시도당 간담회도 미루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조금 더 나가면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들, 핵심 친박들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향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더라도 저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정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홍준표 후보는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 문제는 단순히 누가 당대표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당내 친박 핵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의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더라도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웠다는 선명한 조치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전 지사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애매한 상태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네. 친박 핵심에 대해서는 바퀴벌레라고 중간에 표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친박 핵심은 뒤로 물러나라.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런 애매한 입장, 네.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대선 때도 그랬는데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하고 겹치거든요. 네. 24%의 지지를 얻은 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러는데 홍준표 전 지사는 제가 보기에 이번 당권에는 분명히 도전할 거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차기 대권 출마를 목표로 갖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이 지방선거 전에는 당권을 잡는다든가 이런 걸 안 하는 네. 그러한 스타일,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든 내가 나서가지고 견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본인이 말했던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측면의 스트롱맨이 아니라 이 야당으로서 이 견제 역할을 하는 데서의 스트롱. 네. 이거는 자기가 아마 장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견제 역할이나 이런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저격수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역할은 나름대로 수행을 할 텐데 야당의 또 다른 역할이 단순한 견제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와 이런 거 하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이번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와 제동은 잘 걸었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는 거. 네. 이런 게 하나의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까지 밑에 바닥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서 살아날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과연 보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혹은 선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다 보수가 깨져야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자신들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한 자리로 떨어져 있는 게 친박과의 청산 문제도 있지만 대선 패배나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돌아오고 나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홍준표 전 지사가 24%를 얻었지만 그 24% 속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던 좀 보수층이라든가 좀 나이가 많으신 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한 달이 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기대였구나라고 아예 돌아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면은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만약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인 TK 지역, 고령층, 또 친박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와 반해서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는 그런 친박 후보들을 다 물리치고 당 후보도 따냈고 또 지지율을 24%를 따내는 나름대로 네.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으로 가면서도 매일 2건 가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원격 정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네. 저는 상당히 정교한 계산을 가지고 있고 또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국회의원 그리고 경남도지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만만치 않은 그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의 구상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바람, 바른정당에 맞서면서도 과거에서 벗어나는 정당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계속 지어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본인의 흐름으로 자유한국당을 바꾸려고 할 텐데요.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호소력 있게 갈 것인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선에 나갔던 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요즘 감사 인사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전국을 도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식이 뜸한데 그 옆에 앉아 계신 지금 김미경 여사가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내놨던 지역구에 도전하시는 게 아니냐 보궐선거에서요.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지역구를 잘 닦기로 유명하셨던 김미경 여사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구를 세습한다?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수도권이 아쉽기 때문에 현실적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들리세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뉴스를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여의도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는데 네.
안철수 전 후보, 네. 전 대표의 부인 김 교수가 노원에서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도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다음에는 과반 득표로 자기가 승리를 하겠다고,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부인, 우리나라는 특히 친인척이라든가 측근에 이러한 옆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부인이 구익회를 한다면 사실 대통령 출마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냥 진짜 정치권의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저는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전 지사도 그런데 네. 대선에 패배했으면 몇 달 가서 좀 외국 가서 진짜 조용히 있든지 어디 국내에서 어디 가서 진짜 옛날에 손학규 전 대표처럼 어디 지방에 가서 강진이라든가 춘천에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까? 한 1, 2년 동안. 그쵸.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고한 당내 창업주긴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항상 다른 의원들, 다른 사람들의 도전이 가능성이 있고 또 당내에는 호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부지런히 움직여야만이 이 당을 내가 창업한 당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거로 해서 일단 전국에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겠다 했는데 처음에 뭐 일부 지역 광주 같은 데는 좀 여러 가지 뭐 5.18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갔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좀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속도 조절을 좀 거친 뒤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경 여사의 출마설을 누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고 아마 국민당 내에서 낼 거예요. 네. 뭐 이러나 저러나 국민들 관심 받는 거는 정치인들에게 뭐 나쁜 게 아니니까요. 네. 실제 실행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저런 얘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생각이 미치기 때문에 저는 손해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필했던 참모들의 좀 집단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 더 네. 나가면 국민의당의 당 차원의 성찰이 좀 필요한데 뭐첫 번째는 좀 하시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이러나 네. 저러나 지금 현재 전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민의 눈과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네. 지금이야말로 자강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강론을 가지고 했다가 결국 자강론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떤 자강론을 가지고 국민의당이 제3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비전을 갖춘 정당이냐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네. 정말 내년에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를 또 준여당으로 아낌없이 도울 건 돕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 하다가 또 설화가 일었습니다. 진정한 여권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듯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일명기습적으로 혹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다시 직원 식당을 찾아갔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이 밥 먹다가 다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자리가 전혀 예고를 안 하고 하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저런 깜짝 방문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어도 경호실에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경호실은 본인력 스스로 하는데 그럼 문 대통령이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네. 가장 만만한 게 부하 직원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직원 식당에 가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일이 어떻게 잘 돌아갔느냐를 살폈다고 하고 제가 만만한 게 부하 직원이라는 얘기를 왜 들었냐면 네.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요즘 눈에 안 띄게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는 빨리 밥 먹고 가서 점심시간에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가버리는 바람에 네. 그 쉴 시간 뺏겼죠.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저 청와대 비싼 산책까지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 워낙 산 좋아하시고 산도로 하시는 거 체력도 좋으시고 하니까 1시간 산책 별거 아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쉬는 시간도 뺏기고 산책도 강제로 따라갔다 오는 희생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이제 저기 식당을 갑자기 찾아간 거는 그야말로 탈권위 소통 행보인데 네. 저 분야에서는 저도 뭐 6개 정권 가량 취재를 했는데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뭐 사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청와대 그런 거의 배경으로는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모시면서 나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또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최근에 87년 이후의 대통령 중에 청와대에 있다가 다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마 과거의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직원 식당에 가서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집권 초에는 이제 저렇게 한 달 동안은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매번 뭐 저런 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하더라도 이제 뉴스가 나중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러한 소통 행보의 어떤 이벤트를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안보하고 경제 분야에서 결국에는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 일로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앞으로 없애겠다, 공공 분야. 네. 이렇게 했지만 과연 그 공항 찾아가서 그런 의지를 밝힌 건 아주 좋은데 그런 거를 실제로 어떻게 이뤄내느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이제 정치의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선한 메시지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 실행력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려요. 네. 저는 출발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보에 이어서 또 찾은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회성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 네. 남들이 보기에는 뭐 취임하는 즉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잠잠하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을 찾는 이런 소탈한 행보라든가 또는 네. 뭐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행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뭐 정책판을 만들어 놓고 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당과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 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뭐 쇼 형식이 아니라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이 진정으로 역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빠르게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관, 내각이 출범해야 되고 또 야당과의 이 소통과 협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내면서 취임 후에 100일, 6개월, 1년에 어떤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일관된 거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일관되게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되게 다른 나라와 소통도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 특히 사드와 같은 부분은 청와대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청와대 입장이 없어요. 사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타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제가 쓴소리를 좀 드리자면 네. 뭐 대통령이 저렇게 소탈한 행보를 하는 거 국민들 박수 보내고요. 또 대통령이 저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게 아닌데 사실 저게 좀 지나치면 국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직원들이 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런 행동은 바깥에 대통령이 일종의 그 일정을 소화하다가 국민들을 만나거나 또는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갑자기 만나고 악수하는 거가 좀 다르고 청와대 네. 내에서 대통령이 예고 없이 식당으로 왔을 경우에 직원들은 언제 또 대통령이 올지 모르는데 이런 긴장감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의 효율에서 네.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과 탈권위적 소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좀 위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좀 가려야 한다. 우리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네. 자꾸 들으면 불편해지고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과하면 좀 덜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이 탈권위적 행보를 했다. 제가 조금 더 쓴소리를 드리자면 정말 점심시간에 저렇게 식사하지 말고 네.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 대행하고 정말 밀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당신 내 이번에 한번 정말 도와달라. 네.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느냐.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오늘 좀 찍힐 것 같은데. 아니, 뭐 굳이 제가 변호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면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는 겸상하는 직원이 소화가 잘 될 리는 없지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라도 좀 편하게 한번 밥을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다행인 거는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화면을 좀 유심히 봤는데 좀 신기했던 거는 뒤에 뭐 여직원 분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그게 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가?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자료하고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차이점을 보면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탈권위 이런 것은 많이 주장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들은 잘 안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내가 그런 일 할 시간에 정책 만들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생각도 가시는 거예요. 정치인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써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정기환 평론가가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모습 더하기 또 일하는 모습 보여줬죠. 뒤에 여직원분들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밥판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지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환 평론가님 말씀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 또 국민들한테 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대통령,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대통령의 좋은 마음, 선의의 마음은 대통령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국민들한테 일일이 보여주면서 할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그 좋은 말씀이면 존경심, 또 조금 그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런 좀 권위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만 정치 현실이라는 것은 엄연히 정당 간, 정치인 간의 이해득실의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현장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저런 연성의 정치적 행보가 실제 협상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은인자중했던 정혁준 변호사님. 저도 청와대 식당에서 몇 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저런 행보를 갖다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 가장 밑에 있는 자리부터 제일 높은 그 극상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그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닌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 행보는 참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에 없던 눈높이를 낮춰준 대통령도 목격은 했는데 그래도 다음으로 느끼고 싶은 무게감 있는 정책적인 제스처 혹은 제안 혹은 실행은 어디서 봤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런 탈권위 소통 행보는 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옛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만 해도 비서관이 네. 대통령을 막 본관에 만나러 가는데 아주 초긴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에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야 비서관이면 자주 만나는구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식당 옆이라도 자주 보고 이러면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쉽게 노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보여줘야 되는 거는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 다가온 아까 말했지만은 한미 정상회담 네. 불과 지금 뭐 열흘 좀 지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6월 네. 하순이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 동북아의 이 복잡한 그리고 다이나믹한 이 정치 정세 속에서 네.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느냐 그 전략적인 거를 그래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사드는 미 정부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한 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여러 가지 복지를 증진하는 문제 그리고 경기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경제를 이제 성장을 이끌은 소득주도 네.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현재는 보여주는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진용, 인적 진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또 김동연 부총리가 본인의 소신을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런 소통 행보는 워낙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요. 실행력으로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행보, 김정숙 여사에게 양보를 한다면 어떤 걸 양보를 해야 될까요? 역시 뭐 그런 소통 행보 같은 경우, 특히 네. 김정숙 여사는 여성 문제, 보육 문제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정숙 여사 함께 해나가는 것, 그리고 현대사의 지도자 대통령은 그런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뭐 카리스마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소통을 잘하고 정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그런 공동의 작업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정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미세먼지 지금 다양한 정책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일단은 남북관계 또 동북아 지정학적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함께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야당의 30일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 네. 지금 첫발 뗀 건데요. 지금은 뭔가 국정을 위해서 좀 도와줄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이제 친서민 소통 행보라는 것이 경총에는 필요가 없겠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에는 필요가 없겠습니까? 대기업에는 필요 없습니까? 중소기업에만 필요합니까? 야당에도 필요하고요. 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의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양극화 문제나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경제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친서민적이고 소통 행보고 통합적 행보라고 하지만 경총 구짓조, 재벌 질타하죠. 이런 과정에서 이 재벌들이 정말 권력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기업이 권력의 통제를 받느냐. 저는 이미 우리 사회는 권력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려면 반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들도 소통의 파트너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꼭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순서 드린다는데 못 드렸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는 뉴스 8회에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